근데 저는 일단 러시아보다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고 싶어요. 어떤 나라인가요? 예, 일단 우크라이나가 어디 있는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보면 지정학적으로 보면 러시아와 유럽 사이에 놓여 있습니다. 남으로는 흑해에 접해 있고 동쪽으로는 러시아, 북쪽으로는 요즘 이제 논란이 많이 됐던 벨라루시아, 그다음에 서쪽으로는 폴란드, 슬로바키아, 헝가리, 루마니아, 몰도바에 접해 있는데요. 이들 서쪽에 접한 국가들 중에 몰도바를 제외하고는 다 EU 회원국입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는 EU, 즉 서방 측 세계와 러시아 사이에 끼어 있는 국가라고 할 수 있고요. 바로 이 점이 오늘의 그 우크라이나 분쟁을 이해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저는 우크라이나 하면 떠오르는 것이 러시아의 식량 창고 뭐 이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굉장히 비옥하고 넓고 뭐 이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여기 맞습니다. 인구수나 뭐 지역적인 특색이 어떤 게 있나요? 예, 맞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영토와 인구가 매우 큰 나라입니다. 현재 러시아를 제외하고 유럽에서 가장 큰 국가인데요. 프랑스보다도 큰 영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인구도 적지 않아서 현재 약 3,700만 명 정도에 달하고 있는데 이 인구 규모는 스페인이나 폴란드와 비슷한 정도입니다. 우크라이나 땅은 그 흑토지대라고 불리웠는데 여기 매우 비옥한 땅입니다. 농사가 굉장히 잘 되는 땅이고요. 그래서 구소련 시절에 우크라이나가 이 소련의 그 식량 창고, 곡창지대였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뭐 농업 지역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분쟁이 걸려있는 이 돈바스 지역 같은 데는 제정 러시아 시기부터 굉장히 유명했던 탄광지대로서 공업 지역입니다. 근데 요즘에 막 분쟁이 일어난다고 하니까 도대체 무슨 역사를 서로 가지고 있길래 이러는 걸까라고 약간 그 역사가 좀 궁금해지거든요. 예, 맞습니다. 우크라이나인은 러시아인하고 마찬가지로 동슬라브족이 속해서 인종적으로 매우 가깝고요. 또 키예프 루시라는 고대 국가를 공유합니다. 양쪽이 다 자기네 역사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런데 이 키예프 루시의 수도였던 곳이 이제 이름에서도 알다시피 키예프인데 여기가 1240년에 몽고에 의해서 맞아요. 몰락을 합니다. 몽고의 지배가 한 240년 동안 지속이 되었고요. 이 와중에 이제 모스크바국이 부상을 하게 되는데 모스크바국이 워낙 조그만 지역이었는데 주변에 이제 예전 루시들의 땅들을 이제 모아서 점점 큰 국가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 와중에 이제 우크라이나도 모스크바 쪽으로 이제 병합이 되는 건데 이게 일어난 것이 17세기 중반이에요. 굉장히 뒤늦죠. 1654년에 가서 베레야슬라브 조약을 통해서 러시아에 통합이 됩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약 400년 가까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하고는 별개로 리투아니아, 폴란드 이중 왕국의 지배를 받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하고는 달리 이 400년에 가까운 시기 동안 서유럽 문화에 많이 노출이 됐던 곳이에요. 그래서 뭐 캐톨릭 종교라든가 러시아보다는 조금 더 민주화된 그런 정치 체제라든가 혹은 여러 학문이나 교육 이런 부분에서 서유럽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서구 지향적인 성향을 보이는 것이 이러한 역사적 요인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크라이나가 1654년 이후에 이제 러시아에 병합이 된 이후에 관계를 보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관계가 이렇게 대등한 관계가 아니고 지배와 피지배 관계에 가까웠다고 보입니다. 특히 제정 러시아 시기에도 그랬고 소비에트 시기에도 그렇고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약간 차별적인 그런 정책도 많이 취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제가 들자면 1932년, 34년에 우크라이나에서 대기근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스탈린이 어떻게 했냐면 우크라이나를 봉쇄해버렸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인들이 식량을 찾아서 우크라이나 밖으로 못 나가게 했고 그래서 많은 우크라이나인들이 죽었는데 그 죽은 숫자가 뭐 200명이 아니고요. 몇백만 명에 해당합니다. 예, 100만 명에 해당할 정도로 많은 우크라이나인들이 죽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 때문에 우크라이나인들 사이에서는 이제 민족주의적 그런 감성이 일찍이 짝트게 되는데요. 물론 이런 민족주의 감성
남성이 이제 정치 운동으로 발전해서 이제 독립을 추구하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려요. 그거는 이제 80년대 이제 고르바초프 서기장이 나와서 페레스트로이카 정책을 취하면서 우크라이나도 독립을 추구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91년에 소련이 붕괴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때 우크라이나도 독립을 하게 되는데 사실 우크라이나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제 독립을 한 건 이때가 처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독립 이후에 우크라이나는 이제 러시아로부터 좀 벗어나 보고자 네.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 형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우크라이나 분하고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오. 네, 러시아에 대해서 굉장한 적개심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아니 내가 봤을 때는 비슷하게 생긴 것 같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같이 붙어 있고 붙어있는데. 왜 그러지라고 했는데 미워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네. 와닿네요. 아사 네. 맞아요. 이 소련이 붕괴하면서 이제 우크라이나도 별도의 국가로 독립을 하게 된 건데 그럼 이후 행보가 궁금하거든요. 우크라이나는 독립 이후에 꽤 다이내믹한 그런 정치적 행보를 보였어요. 아마도 소련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나머지 모든 국가들 중에 가장 역동적인 정치 행보를 보인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대표적으로는 2004년에 오렌지 혁명이라고 색깔 혁명이라고 얘기되는 그런 이제 민주주의 혁명이 일어났었고요. 2014년에는 또 유로마이단 사태가 이제 벌어지면서 그 큰 정권 교체를 이루는 그런 정치적 행보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가 하면 또 2010년에는 오렌지 혁명을 이끌었던 티모셴코라는 여자 지도자가 있는데 이 여자 지도자 대선에서 패배를 하고 친러 성향의 야누코비치가 또 대통령에 당선되는 그런 일도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정치는 동서 사이에 끼인 국가의 특성을 막 보여줍니다. 그래서 유럽 지향적인 세력과 또 친러 성향을 보이는 세력 간의 대결 구도가 있고요. 우크라이나 안에는 우크라이나인들이 다수를 차지하지만 러시아인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러시아인 인구는 전체의 한 17%에 달하고요. 그런데 이제 이 러시아인들이 우크라이나 동부나 남부 지역에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역적으로도 그러니까 서유럽에 가까운 우크라이나 서쪽, 그다음에 러시아에 가까운 우크라이나의 동쪽이 정치적으로 대립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를 취하고 있습니다. 복잡하죠.